벼루를 깨뜨린 꾀보. 어느 시골 글방에 훈장이 있었답니다. 훈장은 어찌나 아이들을 무섭게 다루는지 호랑이 훈장님으로 불리었지요. 어느 날 훈장은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잠시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다녀올 동안 오늘 배운 문장을 통째로 외워라. 외우지 못한 사람은 총알이를 맞을 줄 알거라. 훈장은 아이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는 글방을 나섰답니다. 아이들은 책을 펼쳐놓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였어요. 수십 번 되풀이해 읽어 문장을 외우느라 저마다 바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슬그머니 일어섰답니다. 꾀가 많아 꾀보라 불리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벽장 앞으로 가더니 벽장 문을 열었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 안에 있는 물건에 손대면 안 돼. 호랑이 훈장님한테 야단 맞는단 말이야. 그러나 꾀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벽장에서 단지 하나를 꺼내었지요. 그 단지에는 훈장이 이따금 떠먹는 꿀이 담겨 있었어요. 꾀보가 단지 뚜껑을 열고 꿀을 떠먹으려고 하자 한 아이가 말하였지요. 안 돼. 호랑이 훈장님이 어린아이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단 말이야. 너는 그 말을 믿니? 어린아이가 먹으면 죽는 것을 어른이 왜 먹겠니? 호랑이 훈장님은 이것을 드셔도 늘 멀쩡하셨잖아. 꾀보는 꿀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아이들에게 말하였어요. 너희들도 먹어봐. 아주 달고 맛있어. 아이들은 꿀을 나누어 먹었지요. 단지는 금세 바닥을 보였답니다. 꾀보는 훈장이 가장 아끼는 벼루를 깨뜨리고는 바닥에 누우며 말하였어요. 너희들도 같이 누워 죽은 척하는 거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들은 꾀보가 시키는 대로 바닥에 누웠답니다. 얼마 뒤 글방으로 돌아온 훈장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공부는 하지 않고 뭐 하는 짓들이냐? 맙소사, 내가 아끼는 벼루를 깨뜨리다니. 그때 꾀보가 신음소리를 내며 말하였지요. 훈장님, 죄송합니다. 장난치며 놀다가 벼루를 깨뜨렸어요. 너무 큰 죄를 지어 다 같이 죽으려고 벽장 속에 있는 것을 꺼내 먹었어요. 훈장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답니다. 미련한 농부와 영리한 농부.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로 쳐들어왔다가 물러간 뒤의 일이랍니다. 한 마을에 사는 두 농부가 시내로 나갔어요. 거리에 버려진 물건을 줍기 위해서였지요. 한 농부는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답니다. 하지만 다른 농부는 어리석고 미련하였지요. 두 사람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양털 뭉치를 찾아내었어요. 양털 뭉치는 불에 조금 타긴 했어도 그런대로 쓸만하였지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기로 하고 저마다 양털을 꾸려 어깨에 짊어지었어요. 그런데 집을 향해 걸어가다가 두 농부는 옷감을 발견하였어요. 고급 옷감이 거리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영리한 농부는 양털 짐을 버리고 옷감을 짊어졌지요. 그러나 미련한 농부는 옷감은 손도 대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양털을 아깝게 왜 버려? 가져가기 편하게 어깨에 짊어졌는데. 두 농부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걸어가자 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영리한 농부는 이번에는 옷감을 버리고 옷을 어깨에 짊어졌어요. 그리고는 미련한 농부에게 말하였지요. 여보게, 양털을 버리고 옷을 가져가지 그래?
무슨 소리야? 양털은 아깝게 왜 버려? 가져가기 편하게 어깨에 짊어졌는데.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가다가 버려져 있는 은그릇들을 보았어요. 영리한 농부는 옷을 버리고 은그릇을 짊어졌지요. 미련한 농부는 은그릇을 챙기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앞서 한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였어요. 양털은 아깝게 왜 버려? 가져가기 편하게 어깨에 짊어졌는데. 두 농부는 마을 가까이 와서는 금덩어리를 발견하였어요. 영리한 농부는 은그릇을 버리고 금덩어리를 짊어졌지요. 이때도 미련한 농부는 고집스럽게 말하였어요. 양털을 아깝게 왜 버려? 가져가기 편하게 어깨에 짊어졌는데. 마을로 들어서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였지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양털이 비에 젖으니 버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미련한 농부는 빈 털터리가 되었고 영리한 농부는 금덩어리를 팔아 부자가 되었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름 이야기. 조선 제8대 왕 예종이 13세에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종의 어머니인 윤대비가 기가 차다는 듯 이렇게 말하였지요. 13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게 어디 사람이겠느냐, 똥이겠지. 이리하여 갓 태어난 왕자의 어릴 적 이름은 똥이 되었어요. 똥자 붙은 사람의 이름은 또 있었어요. 제26대 고종의 어릴 적 이름은 개똥이었지요. 개똥은 똥자에다가 개자까지 붙었으니 아주 천한 이름이라 할 수 있답니다. 옛날에는 천명위복이라고 해서 천한 이름을 지어야 아이가 복을 받고 오래 산다고 생각하였어요. 천한 이름을 지어 불러야 귀신이 범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름난 집안이나 자식이 귀한 집에서는 어릴 적 이름을 일부러 서당개, 검둥개, 개부리, 똥강생이로 지었답니다. 명재상인 황희의 어릴 적 이름은 도야지인데 요즘도 장수황씨 집성촌에서는 어릴 적 부르는 이름을 도야지로 짓는 집이 많다고 하지요. 관례를 올려 어른이 되면 정식 이름을 얻고 어릴 적 이름을 쓰지 않는답니다. 관례를 올리고 자를 받으면 공식 이름으로 부르게 하였어요. 이 밖에도 호, 태코, 시오 등 많은 이름을 지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 여러 개의 이름을 가졌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어릴 적 이름 말고는 따로 이름이 없었어요. 어른이 되어 자기 이름을 갖는 여자는 여류문인이나 기생 정도였지요. 남존 여비의 조선 사회에서는 여자는 족보에도 이름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시집 가서는 그저 제천댁, 김서방댁, 개똥이 어머니 등으로 불릴 따름이었어요. 한편 이름에도 예절이 따라 웃 어른의 이름을 댈 때는 감히 직접 부르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홍길동입니다 하지 않고 길자 동자입니다 하고 이름자를 낱낱이 풀어서 말하였어요. 또한 조상의 이름에 쓴 글자는 후손이 절대로 쓰지 못하였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뜻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돌려 썼어요. 철종 때 안동에서 올라온 젊은 선비는 과거에 장원 급제했는데도 그것을 물리친 적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원섭인데 과거 합격자 중 최고 성적자를 지칭하는 장원이라는 글자에 할아버지 이름자인 원자가 들어있다고 하여 글이 된 것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웃 어른의 이름을 얼마나 철저히 피했는지 알게 해주는 이야기지요. 조선시대의 천민은 성이 따로 없는 대신 이름은 있었답니다. 대부분 태어난 장소나 태어난 해 혹은 날짜, 생김새, 성격을 따서 이름을 짓거나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태어난 장소를 따서 지은 이름은 마당쇠, 부엌손, 사랑, 골목새, 서당계 등이고 태어난 해나 날짜를 따서 지은 이름은 갑돌이, 병길이, 을순이, 보름이, 설아, 단오 등이지요. 그리고 생김새를 따서 지은 이름은 육손이, 키다리, 장다리, 납작이, 점박이, 오목이 등이 있고 성격을 따서 지은 이름은 억척이, 모질이, 어진이 등이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은 죽지만 말라고 죽지만, 딸을 그만 낳으라고 딸고만, 나중에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내중 등이 있었어요. 노비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아 짐승 이름이 많았지요. 까마귀, 송사리, 강아지, 삽사리, 호랑이, 조음지 등이 흔히 불리는 이름이었답니다. 충신이 죽은 붉은 언덕. 충남 영기군 정동면 청남리 마을에 들어서면 국사봉 아래에 커다란 묘가 있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 묘 비석은 풍화작용 때문에 글씨가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지만 묘의 주인공은 고려시대 충신 김승로 대감이지요. 그의 묘를 이곳에 쓰게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해 내려온답니다. 약 760년 전 고려 고종임금 때였어요. 당시 중국에는 몽고족이 세계적인 대국을 건설하여 그 힘을 자랑하고 있던 때였지요. 몽고는 고려에 많은 조공을 바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왔지만 고려는 이를 계속 거절하였어요.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몽고는 고려에 왔던 자기 나라의 사신이 피살된 것을 핑계로 쳐들어 왔답니다. 이에 대항하여 고려는 온 국민이 힘을 합해 용감하게 싸웠지요. 그러나 엄청난 몽고군의 힘에 밀려 임금님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떠나 천안을 지날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 임금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게 되었지요. 모두들 망설이고 있었는데 한 신하가 나서서 말하였어요. 전하, 조치원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비록 산세가 험해 보이긴 하지만 30리만 더 가면 평야지대가 나옵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백성들이 수확해 놓은 곡식들이 많을 터이니 병사들의 양식을 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양식만 구할 수 있다면 군사들을 다시 집결하여 적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충신 김승로였어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신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조치원 쪽을 향해 출발하였지요. 그들은 한참 내려오다 고개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30리도 넘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신하들 중 몹시 지쳐있던 사람이 소리쳤어요. 대감께서 아까 30리만 더 가면 평야지대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우리가 걸어온 길이 벌써 30리가 넘는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이오? 한 신하가 김승로 대감에게 이렇게 말하자 이에 동조하는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신하들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기 때문에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졌던 것이지요. 이때 임금님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던 장소가 지금의 대좌 고개랍니다. 결국 한참을 옥신각신하던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지요. 병사들 가운데에서 발이 빠르고 산을 잘 타는 사람을 뽑아 저만치 보이는 국사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에 평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사봉 꼭대기에는 안개와 구름이 가득해서 도저히 앞을 내려다볼 수가 없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일행은 다시 출발하였어요. 불만의 소리는 점점 더 높아갔지요. 김승로 대감이 길을 잘못 안내하여 임금님이 공경에 처했다며 모두들 그를 역적이라고 죽여야 한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이때 그 자리가 벼르제라 불리고 있답니다. 일행은 조금 더 내려오다 전동 아래 노정리 근처에 이르렀어요. 길을 잘못 안내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가 워낙 거세게 나오니 임금님께선 김승로 대감에게 칼을 씌우라고 어명을 내렸지요. 이때 김승로 대감에게 칼을 씌운 거리라 하여 여기를 칼거리라 한답니다. 오늘날은 그곳이 갈거리로 바뀐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 김승로 대감은 칼을 쓰게 되었어요. 어쨌든 한참을 더 내려와도 아직 평야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길이 험해서 걷는 속도가 늦어졌어요. 신하들은 다시 임금님께 아뢰었지요. 전하, 길을 잘못 안내하여 이를 그르치게 한 김승로 대감은 역적의 대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신하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말로 임금님께 아뢰니 임금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동면 심중리 근처에 이르러 김승로 대감의 목을 베었지요. 그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답니다. 참으로 아까운 일이구나. 불과 여기서 오리만 더 가면 평야지대가 나올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의 목을 베다니 그대들은 반드시 충신을 죽였다고 후회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김승로 대감은 처형을 당하였어요. 그가 처형당한 뒤 임금님과 일행은 다시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왔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의 말처럼 오리 정도를 내려오니 거기에는 과연 미호천 평야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이에 모든 신하들이 후회를 했고 임금도 애석하게 생각하였어요. 그렇다고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들은 민가에서 곡식을 구해와서 병사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하여 전열을 가다듬어 밀고 내려오는 몽고군에게 반격을 가하였지요. 그리하여 몽고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었답니다.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는 길에 김승로 대감의 목을 쳤던 곳에 다다르자 슬퍼하며 말하였어요. 여봐라, 이곳은 충신이 죽은 곳이니 붉은 덕이라 불러라. 이렇게 해서 이곳이 붉은 덕이라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 말은 붉은 언덕의 준말이라고 한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답니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의 마음을 단심이라고 하지요. 즉 붉은 마음을 가진 충신이 죽은 곳이란 뜻이며 또 하나는 충신의 붉은 피가 물든 곳이라 하여 붉은 덕이라 한다는 것이랍니다.
아무튼 충신 김승로 대감의 높은 충절이 영기군 전동면 곳곳에서 전해오며 그의 묘지는 북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답니다. 오리정승 이원희 이야기. 명종 2년인 1547년 한양의 유동 달천방에서 조선 태종의 아들 익령군 치의 4세손이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억제는 함천 부수를 지낸 인물인데 아기를 보더니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귀가 토시짝만 하군. 갓난아기라도 어쩜 이리 작을 수가 있나.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아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답니다. 키는 작아도 장차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겠어. 하지만 고생길이 훤히 열려 평생 고달프게 살겠는걸. 아버지는 관상을 볼 줄 알았나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말한 대로 되었으니까요. 이 아기가 바로 뒷날 선조, 광해군, 인조 등 세 임금을 모시고 영의정을 5번이나 지낸 청백리 명재상 이원익이랍니다. 호는 오리로 오리정승이라고 불리며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원익은 키가 세자 세치였다고 한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한 번은 관상쟁이에게 관상을 보러 갔어요. 관상쟁이는 이원익의 얼굴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아쉽다는 듯 이렇게 말하였지요. 당신 관상을 보니 키가 한치만 더 작았어도 영의정이 될 관상이요. 정말 아깝소. 이원익은 싱긋 웃고는 갑자기 신발을 벗었어요. 그는 굽이 높은 나막신을 신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제야 관상쟁이는 이원익에게 절을 하며 말했답니다. 몰라 봬요. 죄송합니다. 장차 영의정이 되실 뿐입니다. 명종 19년인 1564년 이원익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지요. 이때 조정에서는 이원익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영의정 이중경이었어요. 그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였는데 어느 날 명종에게 이렇게 아뢰었지요. 장차 큰 일을 할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사오나 앞으로 대성하여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명종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마침 인재를 널리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게 정말이요. 그처럼 뛰어난 인물이라면 당장 만나고 싶구려. 전하, 그건 곤란합니다. 워낙 몸이 허약해서 병석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안 됐구려. 관직에 오르기 전에 건강부터 챙겨야겠소. 명종은 이원익에게 산삼 20근을 내렸어요. 그리하여 이원익은 산삼을 먹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그 뒤 명종은 이원익을 대궐로 불러들였는데 그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어요. 키가 난쟁이처럼 작고 볼품없이 생겨서였지요. 허허, 산삼만 내다 버렸구먼. 명종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다고 한답니다. 선조 2년인 1569년 이원익은 23세의 나이로 별시 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어요. 승문원 권지부 정자가 첫 관직이었는데 성실하게 자기 업무를 보았지요. 그 뒤 성균관 전적, 호조 좌랑, 예조 좌랑,
형조 자랑을 거쳐 황해도 도사에 임명되었어요. 이 원익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였지요. 어찌나 성실히 일하고 실력을 잘 발휘하는지 황해도의 늙은 아전들은 입을 모아 말하였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숱한 관원들을 겪어보았지만 이원익 도사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나라의 큰 제목이 되겠어.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율곡 이이도 이원익을 눈여겨 보았어요. 그의 재주가 뛰어남을 알아보고 까다롭기 그지없는 송사 업무를 이원익에게 맡겼지요. 1575년 이원익은 이의 추천으로 정원이 되었답니다. 그 뒤부터는 중앙관으로 교리, 수찬, 지평, 동부승지 등 주요 직책을 맡았어요. 이원익이 능력을 발휘한 것은 1587년 안주 목사가 되어 지방관으로 근무할 때였지요. 그가 부임해 보니 길가에는 시체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안주 지방에 흉년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것이지요. 이원익은 관찰사에게 청하여 양곡 1만석으로 배고픔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했답니다. 그리고 군병 제도를 고쳐 1년에 3개월인 군졸들의 복무 기간을 2개월로 줄였어요. 그리하여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덜어주었지요. 또한 이원익은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게 하고 누에치기를 알려주었어요. 어찌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백성들은 이원익을 이공상이라고 불렀답니다. 이원익 뽕나무라는 뜻이었어요. 이원익은 선정을 베풀어 중앙관으로 불려가서 형조 참판, 대사원, 호조 판서, 예조 판서, 이조 판서 등을 지냈답니다. 선조 25년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원익은 선조의 피난길에 앞장섰고 정주에서 군사를 모아 왜군과 싸웠어요. 이원익이 이끄는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적군과 맞섰답니다. 이원익은 평안도 감찰사 겸 순찰사로 왜군 토벌에 공을 세우고 명나라의 이 여성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였어요. 1595년 이원익은 우의정 겸 사도 도채찰사로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에는 남쪽으로 내려가 군대를 통솔했답니다. 이원익은 이순신 장군을 아끼고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파직되었을 때는 이순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가 없으면 나라의 모든 일이 끝장난다며 이순신을 다시 기용할 것을 조정에 건의하였지요. 이순신은 곧 복직되었고 이원익은 한산도까지 찾아가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이원익은 조정에서 이순신을 모함하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를 두둔하고 감싸주었어요. 그는 이순신의 수군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이순신은 이원익이 믿고 지원해준 덕분에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원익은 1608년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영의정을 맡았어요. 선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광해군에게 큰 일을 맡길 신하는 이원익밖에 없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지요. 이원익은 영의정이 되어서도 나라 일에 온 힘을 쏟았답니다. 이 시기에 거둔 가장 큰 업적은 대동법을 실시한 것이었어요. 대동법은 토지 규모에 따라 백성들이 현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이나 포목, 돈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였지요.
이 제도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었어요. 이 원익은 광해군에게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광해군이 당파 싸움에 휩쓸려 영창대군을 광하도에 보내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려 하자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지요. 결국 이 원익은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서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홍천에서 5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어요. 이 원익은 유배지에서도 잠시를 쉬지 않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들판에 나가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왕골로 돗자리를 짜는 것이었어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답니다. 어느 재상이 이 원익을 찾아왔다가 돗자리 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얼굴빛이 변할 정도였어요. 대감, 어인일이십니까? 시간을 보내시려면 책을 읽든지 바둑을 두셔야지요. 돗자리를 짜다니 보기에 민망합니다. 이 원익이 말하였어요. 돗자리를 짜는 일이 어때서요? 나한테는 좋은 일인데. 내가 책을 읽지 않는 것은 공자처럼 학문적 열정을 갖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지 않는 것은 지금 내 처지가 한가롭지 않아서이지요. 대감께서는 내가 돗자리 짜는 것을 보기 민망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돗자리를 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돗자리를 짜면 나한테 5가지 이익이 있거든요. 첫째는 돗자리를 짜면 잡념이 사라져서 좋고, 둘째는 놀고 먹는 백성이 되지 않아서 좋지요. 셋째는 나도 농촌에 사는 백성으로서 기술 한 가지를 배워서 좋고, 넷째는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지 않아서 좋으며, 다섯째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좋습니다.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좋은 일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재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으니까요. 이 원익의 유배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원익이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오자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그를 맞이하였어요. 호리정승 오신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겠어. 백성들은 이원익을 환영하며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원익은 인조가 있는 대궐로 곧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광해군이 갇힌 곳으로 가서 큰 소리로 울며 말하였지요. 전하, 어찌하여 제 충고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원통합니다. 제 말을 들으셨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광해군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인조는 이 원익을 영의정으로 임명하였어요. 임목대비는 자신에게 수모를 준 광해군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대신들도 광해군의 죄를 들먹이며 사형에 처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나 이원익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답니다. 광해군을 죽이는데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는 비록 하늘의 뜻을 어겨 폐위가 되었지만 제가 한때 신하로서 모셨던 임금님입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원익의 눈물겨운 설득으로 광해군은 사형을 면하고 강화도 유배형에 그쳤답니다. 이원익은 영의정으로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였어요. 인조 2년인 1624년 이괄의 난 때는 인조를 충청도 공주까지 호위했고
1627년 정묘 호란 때는 세자를 전라도 전주까지 모셨답니다. 이원익은 이제 80세가 넘어 더 이상 업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조에게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지요. 하지만 인조는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영상대감, 그만두겠다는 말씀은 제발 거두어 주시오. 영상대감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나라 일을 보겠소? 이원익은 여러 번 물러나기를 청하였어요. 그러자 인조는 나라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다시 조정에 나온다는 조건으로 이원익의 사직을 받아들였지요. 오리정승이 벼슬에서 물러나 시골집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숭례문 밖으로 떼지어 몰려들었어요. 이원익의 행차가 숭례문에 이르자 백성들은 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며 일제히 통곡을 하였답니다. 대감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누가 보살펴 주나요? 절대로 떠나실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완강하였어요. 이원익이 시골집에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저마다 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았는데 그 행렬은 숭례문에서 청파역까지 길게 이어졌답니다. 이원익은 교자에서 내려 옷을 집어들며 말하였어요. 이 늙은이가 가는 길을 막지 말고 열어주시오. 이미 전하께서 허락하신 일이오. 나라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다시 조정에 나오기로 하였소. 이원익이 간곡하게 청하자 그제야 백성들은 길을 열어주고 이원익의 시골집까지 호위를 했다고 한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은 이원익은 지금의 경기도 광명 땅에 있는 시골집에서 여생을 보내었어요. 인조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청빈하게 살았지요. 이원익은 8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살림이 가난하여 남은 것이라고는 2억 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밖에 없었답니다. 장례를 치를 비용도 없을 정도여서 나라에서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내주었어요. 이원익의 죽음이 알려지자 백성들은 친부모를 잃은 듯 매우 슬퍼했다고 한답니다. 섬에 남겨진 두 남녀의 원혼. 예전에는 성황당이 없는 마을이 거의 없었답니다. 성황당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요 마을 주민들의 길흉 화복을 치성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섬은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울릉도는 행정구획상으로 경상북도에 속해 있으며 불규칙한 오각형 모양의 화산도로서 포항에서 배를 타고 동북쪽으로 9시간쯤 걸리는 곳에 외로이 떠 있지요. 이 울릉도에는 880m가 넘는 성인봉이 있고 주민들이 약간의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산업이 없답니다. 그러나 오징어, 고등어, 전복 등의 주요한 어업 근로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섬이랍니다. 또 울릉도는 절해 고도인 탓에 애틋하고 쓸쓸한 전설이 곳곳의 명승지와 절경에 두루 남아있지요. 그 중에서도 서면 태아리에 있는 성황당 전설은 대표적인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육지에 사는 한 쌍의 남녀가 이 섬에 표류하여 정착해 살다가 이곳 토신의 장난으로 끝끝내 무트로 되돌아가지 못한 채 물귀신이 되었다는 전설이에요. 절의 고도에서는 토신도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심통을 부린 것이리라. 그러나 끝내 육지로 되돌아가지 못한 한 쌍의 원기는 더욱 불쌍했으며 성황당은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답니다.
어허, 물결이 흥을 돋우는구나. 홍채야, 뱃노래라도 부르려무나. 배는 이미 육지를 꽤 떠나 있었어요. 안무사 김인우는 흥이 도도해졌지요. 강원도 삼척을 떠나 해변을 순찰하기 위해 나선 백길이었어요. 그는 병사 5명과 기생까지 배에 태워 뱃놀이하는 기분으로 선유를 하고 있었지요. 배 안에는 술과 안주가 푸짐했으며 순풍에 돛을 올린 배는 동해의 푸른 물을 시원스레 가르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때는 조선 초기인 태종 임금 때로 강원도 안무사로 있는 김인우가 왜구의 침입이 심한 해변을 순찰하러 나온 것이었어요. 사또, 저는 배 타는 것을 겁냈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 정말 좋군요. 따라오길 잘했습니다. 자, 저기 있는 병사들에게도 모두 술을 부어주어라. 한번 마음껏 놀아보도록 하자. 한참 술잔이 오고 간 후 안무사는 대취해서 골아떨어졌으며 기생과 병사들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남쪽으로부터 모진 바람이 불어왔지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데 태풍이 올 것 같아. 먼저 정신을 차린 병사가 허겁지겁 다른 병사를 깨워서 뱃머리를 돌리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어요. 바람은 곧 태풍으로 변했고 잔잔하던 바다는 일시에 성난 짐승처럼 파도를 일으키며 배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지요. 돛대가 부러진다. 돛을 내려라. 물을 퍼내라. 배가 가라앉는다. 안무사도 사색이 된 채 병사들을 호령했으나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답니다. 바로 앞에 육지를 두고서도 돛대가 부러지고 집채 같은 파도가 밀려오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배는 성난 바다 위에서 나뭇잎처럼 맥없이 흔들리며 육지와는 반대편으로 자꾸 떠내려갔어요. 밤이 되어도 천둥 번개와 함께 비는 계속 매섭게 내렸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망망한 바다 위에서 파도가 덮치고 태풍에 핥히면서 배는 자꾸 어디론가 떠밀려 갔어요.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었고 바다는 잔잔하였어요. 안무사를 비롯해 병사와 기생들이 탄 돛담배는 찢어진 걸레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요. 태풍에 시달리고 지친 그들은 모두 정신없이 배창에 쓰러져 있었어요. 표류한 사람들에게 조용한 바다란 태풍 속의 바다만큼이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흘렀어요. 물도 양식도 떨어지고 사방에 보이는 것이라곤 바다뿐이었지요. 모두가 기진맥진한 채 떠가는 배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갈매기가 난다. 한 병사의 외침에 모두 몸을 억지로 일으켰어요. 갈매기가 있다면 틀림없이 가까운 곳에 육지가 있는 것이지요. 흙 냄새도 은은히 풍겨오는 것 같았답니다. 육지다. 저기 육지가 보인다. 안무사가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과연 수평선 끝에서 검은색의 산이 드러났답니다. 배는 조류에 떠밀리며 한참 만에야 그 육지에 다다랐고 모두들 살았다는 기쁨에 힘이 솟아났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육지가 아니라 온통 용암으로 뒤덮인 섬이었으며 사람도 없는 무인도 같았답니다. 모두 맥이 빠져서 바닷가에 주저앉았어요.
이 섬이 바로 우산도라고 불리던 지금의 울릉도였지요. 울릉도는 원래 여진족 유민이 이 섬에 흘러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우산국이라 불렀었답니다. 그러다가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원정하여 우산국을 함락시켰으며 고려 때로 넘어와서도 이곳 주민들은 왕께 토산물을 조공으로 바쳤답니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이 차츰 섬을 떠났고 나라에서도 주민들을 분산시키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섬은 점점 무인도로 변해갔으며 그러다가 조선 왕조 때는 아예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되어버렸어요. 안무사를 비롯한 병사들은 기진맥진한 몸으로 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어디에도 인간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곳은 황토밭이었어요. 안무사는 문득 그 황토에서 구수한 흙냄새를 맡았답니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시달렸기 때문에 아직 머리가 뱅글뱅글 돌고 속이 메스꺼웠는데 흙냄새를 맡으니 금방 차분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이 흙이라도 먹어야 살 것 같구나. 한 병사가 황토를 한 줌 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병사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병사는 맛있게 황토 흙을 먹는 것이었지요. 사또 꼭 떡을 먹는 것 같은 맛이 납니다. 한번 잡숴 보십시오. 설마 하며 안무사도 흙을 조금 떼어 입에 넣어 보았더니 정말 맛이 있었어요. 안무사가 먹자 다른 사람들도 서로 다투어 황토 흙을 집어먹었어요. 그들은 모두 허기진 배를 이 황토로 채웠답니다. 황토에서는 모두 9가지 맛이 났어요. 떡맛, 고기맛, 채소맛 같은 별별 맛이 다 나는 흙이었지요. 그래서 서면 태아리에서는 이 흙을 가리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황토구미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황토 흙으로 허기진 배를 채운 안무사 일행은 모두 잔뜩 지친 데다가 식곤증이 밀려와 깊은 잠에 빠졌지요. 얼마나 잤을까? 안무사의 꿈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은 길다란 지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안무사를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나는 이곳 성인봉의 산신령인데 그대들의 정상이 딱해서 먹을 것을 대접했노라. 이제 시장기는 풀렸느냐? 아이고, 신령님의 은덕이었군요. 감사하옵니다. 안무사는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앉아서 산신령에게 감사를 드린 후 다시 애원하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황토 흙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옵니까? 저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은 없겠습니까?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도 나의 정을 들어줘야만 한다.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말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산신령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하였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어서 방도를 일러 주옵소서. 노인은 한 손으로 서쪽을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저기 해가 지는 쪽으로 배를 저어가라. 그리로 가면 그대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령님께서 저희에게 분부하실 것은 무엇이옵니까? 안무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으나 노인의 청은 뜻밖이었어요. 너희 일행 중에서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이 섬에 남겨놓도록 하라. 예, 남자와 여자를 1명씩 남기라고요? 그렇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물귀신을 면치 못할 것이니 명심하거라. 말을 마치자 노인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안무사는 노인을 소리쳐 부르다가 자기 소리에 놀라 잠을 깨었어요. 아무래도 방금 꾼 꿈은 꿈이라기엔 너무 확실한 신령님의 계시 같았지요. 안무사는 곧 병사들과 기생들을 깨워 일으키며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병사들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용기 백배에서 찢어진 돛폭을 손질하고 돛대를 다시 이어 떠날 준비에 열중하였지요. 병사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안무사는 혼자 곰곰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이 가리킨 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산신령이 내놓은 조건도 들어줘야 했답니다. 남녀 한 사람씩을 이 섬에 남겨두어야 된다는 건 말이지요. 남자는 자기의 부하 중 한 사람일 테고 여자는 자기가 정을 준 기생 홍채가 남아야 할 것이었어요. 그러나 차마 어떻게 그들을 이 절의 고도에 남으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더구나 망망대해에서 함께 태풍에 시달리며 파도를 헤쳐나온 처지가 아니었던가. 안무사는 고민했으나 해답이 없었답니다. 사또, 완전히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떠날 수 있습니다. 병사 하나가 안무사에게 와서 떠나기를 재촉하였어요. 그래, 이왕 길을 알았으니 이대로 떠나버리자. 설마 산신령이 바다까지야 쫓아오겠는가? 마침내 안무사는 혼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일행을 모두 배에 태웠어요. 배는 해가 뜨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가득 안고 순조롭게 떠났답니다. 안무사는 점점 조그맣게 바라다 보이는 섬을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결국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사들도 기생들도 살아서 돌아간다는 기쁨으로 모두들 싱글벙글 하고 있었지요. 어느덧 섬은 수평선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고 배는 순조롭게 서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 한쪽을 뒤덮고 다시 온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면서 내성병력이 바다를 뒤흔들었어요. 아이쿠, 하늘이 노하셨나 보다. 겁이 난 한 병사가 무심결에 한 말이었지만 안무사는 정말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인가 싶어 속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답니다. 모진 바람이 배전을 때렸어요. 조금 전까지도 알맞게 불어주던 동풍이 싹 거치고 무서운 태풍이 서쪽으로부터 불어닥쳤답니다. 태풍에 밀려 배는 이제까지 나아가던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밀려가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온 밤을 파도와 태풍에 시달려야 했지요. 이튿날 날이 새고 보니 배는 전날 떠났던 바로 그 험한 모래밭의 자초에 있었어요. 천신만고의 고생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답니다. 이것은 산신령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배가 마치 메어놓은 줄에 이끌려 다시 되돌아오듯이 섬으로 들어왔으니 안무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안무사는 이제 속절없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그런데 안무사의 꿈에 다시 그 산신령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은 잔뜩 화가 나서 턱수염까지 덜덜 떨며 안무사를 꾸짖었지요. 어찌하여 약속을 어겼느냐?
네 놈을 다시 이곳에 불렀으니 말해보거라. 신령님, 차마 함께 고생한 부하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사옵니다. 오냐, 네 놈이 정 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나도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 모두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노인은 곧 떠나려고 하였어요. 안무사는 황급히 노인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무릎 꿇고 애원하였지요. 신령님, 다시는 약속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찌하면 저희들이 살아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니 내일 동이 트면 해가 뜬 반대쪽으로 배를 몰고 나가라.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남자와 여자를 한 명씩 남겨놓고 가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어긴다면 배는 여지없이 침몰될 것이고 너희는 모두 물속의 고기밥이 될 것이니라. 노인은 호통을 친 뒤 또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튿날 아침 배는 다시 손질을 마치고 섬을 떠나야 했지요. 안무사는 또다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와 의논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런 섬에 남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누구를 이곳에 남으라고 명령한다면 자기를 죽이고서라도 필사적으로 배를 타고 떠나려 할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모두를 데려가자니 이번엔 필경 몽땅 떼죽음을 당할 것이었답니다. 드디어 안무사는 굳게 작정하였어요. 모두 희생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을 희생시켜 남은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말이지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어서 떠나십시다. 병사들과 기생은 다시 떠나기를 재촉하였어요. 안무사는 배에 올라가 갑자기 기생과 한 병사에게 지시하였지요. 참, 얘들아, 내가 어젯밤에 잔자리에다가 갓을 놓고 왔구나. 둘이 빨리 가서 갖고 오너라. 원, 죽을 고비에서도 양반의 채통은 지켜야 하나 보군. 명령을 받은 병사는 혼자 씁쓸히 웃으며 기생 홍채와 함께 갓을 가지러 갔답니다. 두 사람이 배에서 멀어지자 안무사는 곧 출항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병사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했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빨리 배를 띄워라. 그들은 이 섬에서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곳 산신령의 노여움을 받은 것이다. 안무사는 병사들에게 두 사람을 남겨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였어요. 다만 그 이유를 산신령의 외로움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부정한 짓을 해서 노여움을 샀다고 거짓말을 하였지요. 두 남녀가 안무사의 갓을 갖고 배가 있던 장소로 돌아와 보니 배는 이미 바다 멀리 나간 뒤였어요.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했으나 배는 들은 척도 않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지요. 배 위에서 이 참상을 지켜보던 안무사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괴로웠답니다. 산신령에게 두 사람을 제물로 바친 탓일까? 배는 순조로운 항해 끝에 다음 날 강원도 삼척 부근에 당도할 수 있었어요. 안무사는 두 사람이 풍랑으로 바다에 빠졌다고 관가에 보고하였지요. 다음 해 안무사는 다시 해변을 순찰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두 남녀가 꿈속에 나타나곤 하여 안무사는 다시 그 섬을 들러보기로 한 것이었답니다. 인솔한 병사들과 함께 섬에 내려보니 무심한 갈매기만 우짖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행여나 그 두 남녀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싶은 생각에 안무사는 섬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요.
그때 한 병사가 소리쳤어요. 저 골짜기 아래에 사람이 있다. 안무사는 곧 그리로 뛰어갔답니다. 병사와 기생이 꼭 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안무사는 너무나 기뻐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잡아 흔들며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자네들이 살아있었구먼. 이제야 내가 속죄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병사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두 사람이 입고 있던 옷만이 덩그러니 남았답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으나 다만 그들의 옷만이 마치 안무사에게 원한을 표시하듯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대들을 내가 죽였다. 내가 살기 위해 그대들을 죽여버렸구나.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야 했을꼬. 안무사는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었답니다. 그리고 외롭게 죽어간 두 남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사당을 짓고 그들의 유품인 옷을 사당에 모셨지요. 그 후 이 섬에는 다시 육지 사람들이 많이 옮겨와서 살게 되었어요.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이 애절한 이야기를 듣고는 해마다 4월 초하루가 되면 이 섬에서 숨진 한 쌍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남녀의 옷 한 벌씩을 성황당에 걸어놓고 성대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어요. 아직도 태하리 마을에는 이 풍습이 남아있다고 한답니다.